책을 읽는 밤, 김의련 시인입니다. 오늘은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 윤수자 시인님의 제3시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제5부 어나더 데이부터 해설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밤을 기획한 까닭은 누군가가 조곤조곤 책을 읽어주면 잠자리에 들어서 스르르 잠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옛날 이야기가 그러하였듯이 윤수아 시인님의 시를 들으면서 편안한 꿈길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희망. 꽃은 봄의 어깨를 세워주고 소나기는 여름을 부르고 메뚜기 때 벼 잎사귀 그네를 탈 때 시래기 된장국이 슬쩍 내 맘을 떠보더라. 어찌 살아왔게 재치있게 묻더라. 잘 살아왔노라 하니 된장국물이 먼저 눈물 글썽이고 잘 견뎌냈노라 고개 끄덕이니 메뚜기가 이볕섬 저볕섬으로 소금 둘러싼 미꾸라지처럼 날뛰더라. 기러기 나는 저녁 들판에 서서 넌지시 대답하리라. 그럼에도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더라고. 겨울 세랑제에서 푸시식 쩌렁 인기척에 놀란 분적산이 메아리로 부서진다. 나를 만나러 오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달려와 반기는 얼음밭. 오돌오돌 떨고 있는 나뭇가지 다정한 상고대. 이리도 환하고 부드러운 눈가시가 있었다니. 웅크린 은단풍 조팝나무 눈꽃잎을 두르고 바람이 툭 치면 쌀에기 눈 한 줌 뒤집어 쓰고는 순식간에 찾아오는 분적산의 고요. 또 올게요. 잘 있어요. 안개 묻은 손 흔들며 떠나온 세량제의 아침. 봄비 나를 깨우다. 겨울 들판처럼 사막 어느 골짜기처럼 오간이 모두 말라버린 줄 알았습니다. 마른 장작인 듯 불을 붙이면 금시 타오를 듯한 가슴에 스멀스멀 물기를 보태주시니 뜨겁게 새싹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우둥지에 피어난 상고대를 지나서 한 줄기 봄비로 이리 부르실 줄이야.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당신을 만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진초록 희망을 품어야 하는 줄도 알았습니다. 봄비가 되어 불러주신 나의 봄은 어머니입니다. 6월. 낭낭한 얼굴로 어린 신발 하나 달려옵니다. 풀꽃 한 줌 들고 와 손가락을 펴 보입니다. 물큰 달려드는 풀향기가 거친 마음을 쓸어줍니다. 야생이라고 다 잡초만 있겠냐고 푸른 숨결을 보내며 웃습니다. 고사리 손 같은 주먹에 꽃잎을 가득 들고 키 작은 소녀가 뛰어갑니다. 모란 꽃잎 닮은 얼굴로 푸르르 푸르르 6월을 날리면 석간수 같은 향기가 나를 취하게 합니다. 꿈. 나 별이 되겠네. 달을 지키는 별 말고
사람을 지키는 가장 반짝이는 별이 되겠네. 사람 사는 마을에 켜지는 불빛보다 몇만 배 환한 작은 별이 되겠네. 잠 못 든 시인, 잠 못 든 젊은 시인의 마음속에 들어 큰 꿈을 돕는 빛이 되겠네. 바람은 안다. 11월 바람은 슬슬 본색 드러낼 짬을 넘보고 첫눈을 품고 있어서 설레는 시간. 까치밥 한 톨 부르르 떨고 있는 감나무. 풍경이 있어서 좋다. 몸이 흔들리고서야 바람인 줄 알고 가슴이 오래 떨리고 나서야 사랑인 줄 알아차리고 거친 파도가 유능한 캡틴을 키워내듯 파도가 높을 때 놀란 닷을 내린다. 바람은 참으로 미쁘다. 내 바람은 바보, 내 바람은 자유. 무시무시하다는 늦바람 내려놓을래 끄덕이며 불끈 주먹을 쥐어보는 이 신선한 사유. 바람은 알 것이다. 나를 찾아서 손바닥에 우리 몇 칸을 지어 길짐승과 날짐승을 놓아 먹였습니다. 어느 곳으로 기어가든 어느 곳으로 날아가든 그것들은 다시 내 손바닥에 돌아와 머물렀습니다. 때론 날려서 바람을 쏘이기도 하고 다친 우리 안에 숨겨두기도 하였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잠 못 들게 들들 볶아도 보았습니다. 시간은 그럭저럭 흘러 그들은 순종하고 길들여진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인간끼리 충돌로 실컷 울고 일어나 보니 손바닥 칸막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집착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우리 칸막이에 써두고 일시에 어디로 갔을까요? 문득 내 가슴을 가리키는 검지손가락. 행복의 반대말은 없다고. 눈물이 슬픔의 상징일 수는 없다. 눈물은 슬픔의 맨 끝에 온다. 참 기쁨은 눈물로 온다. 날마다 흥미로운 기대는 하늘의 구름무늬를 보는 일. 부지런히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늘은 어떤 희망을 그려주실까? 영화를 보듯 가슴 시원한 하늘 화면. 아기와 호랑이가 손잡고 뛰어가고 청년이 꽃을 들고 아가씨를 쫓아가고 쥐가 고양이를 업고 아빠가 아기를 안고 가족 사진을 찍는다. 벅찬 기쁨이 가슴으로 든다. 바다는 여덟물 때 고기가 많이 걸려 집어등은 졸릴 시간이 없다. 어부 아빠는 가슴을 쫙 편다. 인생이란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 세상은 산 사람의 것. 병아리처럼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생물 같은 그 행복을 만들어 보자. 각기 소질대로 실속 높은 그림으로 그려보자. 살고 싶어. 주먹을 쥐고 뛴다. 살고 싶어. 주먹을 쥐고 뛴다. 사설.
우리는 창밖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의논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까? 그동안 집안에선 혼자서 찌개가 끓고 간신히 끼어든 바람이 설거지를 한다. 저마다 앞만 쳐다보고 바람처럼 지나는 길에 두 사람이 가로수에 기대어 말을 푼다. 내가 노인을 돌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저 사설, 적나라한 두 권의 시집이라니. 길, 꽃통풀 속에 또 꽃이 피어났다. 길을 만들면서 자꾸자꾸 피어난다. 사람만 길을 만들랴 삶의 짐꾸러미 속에 또 한 삶이 들어있다. 자꾸자꾸 늘어난다. 어느 봄비에 우산 속으로 불쑥 모자를 디밀던 사람, 당황하였으나 가만히 그쪽으로 우산머리를 숙여주던 때처럼 그렇게 피어나고 또 만들면서 떠나가는 길. 그러했으면 나무가 되어보고 싶은 사람아, 나무는 나무래도 도해지 가로수는 되지 말기를. 새싹 돋을 즈음 싹둑싹둑 다 잘리고 몽당 연필처럼 하늘 향한 나무는 슬프다. 깊은 숲 저 혼자 솟아오르는 계곡, 아무도 몰라도 좋아라. 문어처럼 발끝마다 촉수를 세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 마음 서늘한 일. 나무는 나무이되 사철 늘 푸른 나무로 수목장 하고픈 이들이 당당한 문패가 되어주리. 찰랄한 이름표가 되리. 더운 날엔 그늘이 되고 추운 날엔 어린 새들 품어주고 햇빛 나면 골고루 나누리. 깊은 산 깊은 뿌리가 되리. 나의 소망은 은하수가 가슴으로 흘러 들어오는 소리. 언덕에 올라 바람이 몰고 다니는 구름을 만져보고 울어보고 키 큰 나무들과 작은 꽃잎들에게 묵어서 수리된 속말을 나누고 강물 위를 날아가는 물새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 그것이 사랑이든 노동이든 글을 쓰는 일이든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와 그리움과 기다림을 잊지 않아. 가슴 아픈 사람 만나면 그저 가만히 등 쓸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등에 머리를 기대고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고 싶다. 왼쪽에서 들은 말 가슴속 깊이 깊이 넣고, 오른쪽에서 들은 말 끄덕끄덕 끄덕이며 잊어버리고 얼굴을 펴자.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마, 울지마. 그것이 사랑이든 노동이든 글을 쓰는 일이든 아무리 힘들어도 노래와 그리움과 기다림을 잊지 않아. 네, 이렇게 윤수아 시인님의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를 전편을 읽어보았고요. 에필로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월을 그리며 소월은 이렇게 읊었다. 저리고 아프며 살기가 왜 이리 고달프냐. 삼시세끼 말고 무엇이 그리 고달팠을까. 사랑, 돈, 가정, 사는 일 얘기하고 싶다. 별처럼 품었던 꿈과 그리움으로도 해소할 수 없었던 괴로움은 무엇이었나. 가난, 죄는 아니지만 견디기 힘들었다고. 길,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에나 녹록치는 않다고. 오늘 내가 저리다. 그럼에도 꿈꾸리라. 희망 한 모퉁이를 소홀은 굽이치는 그리움을 보듬고 걸어가셨다면 감추인 그리움의 등불을 켜고 다만 걸어가 보리라. 삶은 마술 같아서 때론 낭떠러지도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끈 하나로. 그 사람, 그 마음, 그 당부. 내 문학의 어머니, 내 부족함을 늘 안타까워하시는 이양하 교수님, 그럼에도 늘 가득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마음, 그 당부 존경합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형제처럼 돌봐주시는 선왕주 내과 원장님, 그 특별한 은혜는 몇 권의 시집으로는 가망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술과 의술을 주님의 마음으로 펼치시는 양한모 이비인후과 원장님, 오랜 시간을 두고 인간적인 사랑, 믿음으로 최선의 진료를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친구처럼 언니처럼 말없이 공감해 주시는 수필가 최정희 선생님, 경기도 포천 수원선 아래 가꾸시는 블루베리처럼 상큼하고 넉넉하신 마음을 사랑합니다. 못생긴 내 얼굴 같은 시를 내밀었는데도 부족하다 않으시고 괜찮아요 애쓰셨어요 다독이시며 기꺼이 속 깊은 해설을 맡아주신 김종 교수님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시와 더불어 가야 할 이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남편과 호성, 경선, 진석, 은주, 은하, 수석에게 감사하고 대학생이 된 희경이, 고3인 수민이, 중3 민지, 초3 희범이 모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인간적인 의지와 살아가는 삶 속에 친지와 친구들 모두 그립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필로그까지 읽어보았고요. 김종 시인님, 교수님, 화가이시기도 하죠. 김종 교수님의 평설, 윤수자 서정의 윤술. 네. 김종 교수님은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셨고요.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시고요. 시집으로 장미원, 밑불, 그대에게 가는 연습, 간절한 대륙 등 11권을 내셨고요. 이후로도 여러 시집이 있습니다. 저서로는 전환기의 한국 현대문학사, 무등산이 된 화가 허백년, 오지오, 한밤의 소년, 역서 등 9권의 저서가 있으시고요. 신동아 미술제 대상, 광주, 서울, 부산, 대구 등 작품전 14회, 대한민국 동양 서예대전의 초대작가, 한국 추사 서예대전 초청작가,
제26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 회호대회 심사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네, 김정 선생 교수님이 윤수자 시인의 윤술이라는 평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자 시인의 작품 원고를 놓고 평설에 사용할 작품을 골랐다. 마치고 세어보니 50여 편이 넘었다. 이걸 어떻게 한다.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 시작했다. 골라진 작품에다 별표를 한 개씩 더하는 방식이었다. 작품의 편수는 줄지가 않았다. 이 작품은 여기가 아깝고 저 작품은 저기가 아깝고 이런저런 이유로 작품 편수는 이전에서 차이가 나질 않는 것이었다. 윤수자 시인의 평서를 위해 작품 고르는 일에서부터 이리 시간을 들이고 말았다. 평설에 사용할 작품으로 애를 먹은 일로 필자로서는 행복한 푸념이다. 윤수자 시인의 작품들은 수년한 서정성이 압권이다. 글이 사람이라는 명제는 윤수자 시인에겐 반복되는 진리였다. 시편들은 윤술처럼 이랑이랑이 빛나고 있었다. 빛 너머 파도가 일렁이듯이 작품을 대하는 가슴이 물결쳤다. 작지만 옹골진 것도 있고 물웅덩이에 가득 하늘을 담은 것들도 있었다.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다가와 표정 짓는 작품들과의 조우는 나 혼자만의 행운 같았다. 작품을 읽고 집필하는 동안 만복감으로 윤수자 시인을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작품은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어떤 것은 눈길조차 주지 못한 곳에서 손잡아 끄는 반가운 것들도 있었다. 작품들은 저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표정과 기질을 언어로 풀어내고 있었다. 그래, 작품을 창작한 시인이나 그 작품의 독자가 미처 살피지 못한 시의 표정 찾기가 작품을 읽는 우리들의 소임일 터이다. 작품을 놓고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새삼 반추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금 낡은 표현일지 싶은데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을 때 기쁨 같은 것,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환희에 휩싸이는가. 뭐랄까, 윤수자 시인의 작품을 독서하는 시간에 필자는 보물찾기의 행복을 여러 차례 맛봤던 것이다. 시를 읽는 일은 일상에 묻힌 것들을 찾아내는 일이며 모르고 지내던 것들과 소통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작품과의 표정 나누기가 우리네 역할인 셈인데 우리는 작품이 담아낸 소재나 주제, 작품의 길이, 표현의 형식 등 그 모든 것들을 새로 태어난 상태로 되돌리는 수년함을 만나고 있었다. 작품의 서정성을 읽는 일은 충분히 행복한 일이고 시인이 세상에 제시한 표정과 눈빛을 피륙처럼 짜느린 일이랄까. 그래서 스스로도 자부하는 윤수자 시인에게 언어는 자신만의 풍속과 미감이 되게 충분하다고 여겨졌다. 순비기 나무, 엎디고 낮추어야 살 수 있다고 간장이 끊어질 듯 뱉어내는 해녀들, 획해질 소리를 노래 삼아 자랐다. 먼 백고동 소리로 문을 닫는 밤이면 바람이 한 줌씩 모래를 하나오고 물고기들이 불쑥 잠속으로 들어와 용이 되고 싶다거니 대처에 나가보고 싶다거니 침을 튀겼다. 성난 파도 덮쳐오는 날이면 온몸으로 방파제가 되어 막아내는 키 작은 떨기나무, 바닷가 모래숲에 엎드려
어처지 못하고 기어이 피어내는 보랏빛 순비기꽃. 순비기나무는 제주도 순비기나무를 노래하고 있다. 사계절 녹색을 유지하면서 여름이면 보랏빛 예쁜 꽃을 피워내는 나무다. 바닷물의 소금기를 이겨내고 억센 바닷바람에 사구를 보호하는 순비기나무는 물질하는 해녀들이 잠수병, 귀병, 만성 두통 등을 앓을 때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하던 나무라 한다. 제주 해녀들은 순비기 열매를 말려 베개 속에 넣거나 목욕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그 향기를 맡으며 신체적 고통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순비기 소리로 무호흡의 고통을 이겨내던 해녀들은 순비기 나무로 육신의 고통을 덜어냈던 것이다. 그렇듯 순비기 나무는 겸손하면서도 유용하고 강인한 나무다. 그 나무의 미덕을 노래한 작품이 순비기 나무다. 엎디고 낮추어야 살 수 있다고 간장이 끊어질 듯 뱉어내는 해녀들의 횟개질 소리를 노래 삼아 자랐다라고 했으니 순비기 나무의 강인함은 순전히 해녀들 곁에서 터득한 체질일 터이다. 순비기의 순비다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다는 또는 잠수하다 등의 의미로 읽힌다. 그리고 순비기 소리는 물질하는 해녀가 물면에 떠올랐을 때 물속에서 참았던 호흡을 한꺼번에 몰아쉬는 소리로 풀이한다. 그렇다면 순비기라는 말은 자세를 낮추거나 참았던 호흡을 일으키거나 토해내는 현상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시인의 풀이에도 순비기 나무는 마편촉과에 속하는 상록 관목으로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잔돌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는 식물이라 하였다. 이 나무에서 착안한 시인의 눈은 엎디고 낮춘 자세에 있었다. 그리고 나무는 그것으로 성난 파도 덮쳐오는 날이면 온몸으로 방파제가 되어 막아낸다고 하였다. 천둥처럼 덮쳐온 성난 파도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막아내는 키 작은 떨기나무는 생각만으로도 다부지다. 이 같은 광경에서 순비기 나무의 강인함이 새삼 머릿속에 그려진다. 한마디로 순비기 나무는 상상이나 생각만으로 키 작은 거인쯤 되는 나무다. 작품의 두 번째 연에서는 먼 백고동 소리로 문을 닫는 밤이면 물고기들이 불쑥 잠속으로 들어왔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저마다 용이 되고 싶다거니 대처해 나가보고 싶다거니 침을 튀기며 서로가 서로를 앞서겠다는 사람들로 시선을 이동한다. 그런 세상에서도 순비기 나무는 한사코 험지만을 고집하며 자리 지키는 일편단심의 나무인 것이 상상 중에 다가왔다. 이 세상의 사물들은 환경에 따라 저마다의 크기나 높이가 달라지겠거늘 시련만이 가득한 곳을 떠나지 않고서도 간장이 끊어질 듯 뱉어내는 해녀들 횟개질 소리를 노래삼아 자랐다는 대목에서 순비기 나무는 확실히 사람 세상을 향해 메시지가 가득한 나무다. 작품에서도 노래되고 있지만 순비기 나무가 뿌리 내린 곳은 어처치 못한 숙명성을 애써 지켜내는 모습이고 덮쳐오는 그 많은 것들을 막아내는 방파제로 서서 피워낸 보랏빛 순비기꽃을 보면 이기적이고 편한 것만 찾는 사람 세상을 일깨우는 아포리즘만 같다. 양동시장. 호루라기가 떴다. 양동시장 난전 위에 솔개 단속반 뜨면 생선 좌판떼기 무색해라. 허둥지둥 숨어드는 낯선 처마 및
조기 새끼 몇 마리 자식처럼 불꽃 쥐고선 허리 굽은 전사 내 어머니, 밤이면 이리저리 엎어져 자는 오남매, 미안하다 고맙다 쓰다듬는 손길에 물큰하게 달려들던 생선 비린내. 나는 그렇게 자랐지. 양동시장에 몇 감고 속 걸어 빨래 삶던 그 손에서 떼국 털며 살았지. 짧은 작품인데도 한 시절의 모습이 새뜻한 사파처럼 읽히는 작품이다. 시장 난전에서 호루라기 부는 단속반이 뜨면 생선 좌판 떼기는 혼비백산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간신히 처마 밑에 숨어들어 숨 고르고 나면 행여 놓칠세라. 조기새끼 몇 마리 자식처럼 불끈 쥐고선 허리 굽은 전사 내 어머니는 나를 안독해 하는 언덕이었다. 그러면서 화자는 세상한다. 양동 개천에 몇 감고 속 걸어 빨래 삶던 그 손에서 떼국 털며 나는 그렇게 자랐다는 것이다. 지금은 상상하는 인류차 희미하지만 불과하면 반세기만 거슬러도 안악들이 삼삼오오 빨래하고 그 곁에서 하동들이 목욕하던 광경은 한 시대의 풍속이 되기에 충분했다. 지난 시절의 얘기가 흑백 사진처럼 담긴 이 작품에서 궁금한 양동시장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한다. 양동시장은 광주시 서구 천변 좌류에 위치한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지금이야 대형 백화점처럼 쇼핑을 즐겨도 좋을 만큼 고객들의 감각 위주로 정비가 이루어졌기에 통로를 거니면서 이 물건 저 물건 흥정할 수도 있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간직된 만물상이기도 하다. 이제 양동시장은 120년의 연차를 헤아리는 추억의 현장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시장 일대가 갈대풀이 회회한 하천바닥이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다른 고을의 5일장처럼 몰려나온 장꾼들에게는 성대한 축제였고 시장 한쪽에서 씨름판이 열릴 만큼 흥성스러웠다. 주로 농수산물에 매매지였던 양동시장은 일찍부터 통샘거리로 불렸던 천정에 큰 샘이 있었고 그래서 샘마을로 불렸던 곳이기도 하다. 네, 양동시장 이야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면셔츠 이음매의 솔기에 별처럼 촘촘히 박혀 아들 딸 두고 한살림 차리던 이와 석회, 한편 훑어내고 한편 석유 등잔불에 또도독 태우면 어린 콧속을 자극하던 생선 굽는 냄새, 이 어메압에 가족이 타던 아찔한 그 냄새, 어슴푸레한 등잔불, 창살에 붙은 아기 손바닥만한 유리창 너머 너부죽이 떨어지는 송이눈, 무쇠솥에 물고구마 꿀맛으로 익으면 하마 권투 선수처럼 손빠른 형제들, 신건지 국물 건더기 코 훌쩍거리며 맛있게 먹던 그리운 둥근 밥상. 우리들의 유년은 왜 그리 그리운 품목이 많을까? 사계절은 두루 마찬가지인데 겨울철에만 유독 그리움의 품목들이 몰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내기 어려웠던 계절이어서일까? 키를 훌쩍 넘긴 간밤의 고드름, 마을 등성이에서 띄우던 방패연, 방죽에 얼음이 얼면 날이 저물도록 지치던 썰매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자치기나 딱지놀이, 거미줄놀이나 닷콩놀이. 헤아리자면 한이 없다. 석유
등잔불을 밝혀놓고 한쪽에선 책 읽고 한쪽에선 수 놓던 광경은 이제는 전설처럼 멀어진 일이지만 풍요가 산을 이루는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의 일들이 타들어가는 등잔불 심지처럼 간절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인간들의 생존이 이어지는 한 세상에는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다. 아들, 딸 두고 한 살림 차리던 이와 석회, 우리의 그 시절 모습이 꼭 그랬다. 망각 속에 멀어진 이 잡던 이야기를 이리 가깝게 읽을 줄이야. 바람풍에서 왼쪽에 날개를 떼어낸 글자가 재미있게도 이슬자이다. 그러니까 이슬자는 글자처럼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 날짐승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 시절의 얘기야 어찌 이뿐이랴. 불 꺼진 밤이면 일거에 침공하던 벼룩이나 빈대 따위로 밤마다 편한 잠을 이루기가 그리도 힘들었다. 그래서 들춘 속곳마다 매복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세월은 아프게 지나갔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일까? 슬과 이 피를 빨아먹는 이처럼 나라를 좀먹고 민폐를 일삼는 기생충 같은 관리를 의미한다면 속꽃 같은 데에 숨어서 안일이나 도모하는 복지부동을 슬처곤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했다. 석회란 말도 오랜만에 곱씹는다. 석회는 면사츠 이음매 솔기에 별처럼 촘촘히 박힌 이의 알을 의미하지만 이를 쳐다는 과정에서 손톱을 동원하고 등잔불에 갖다 대면 그것도 단백질이라고 어린 콧등을 생선 굽는 냄새처럼 자극했으니 과시 잔치 분위기를 느꼈음인가. 유리창이든 장진문이든 너부죽이 떨어지는 송이눈이 영상처럼 비쳐들면 이내 굽풋해지고 동치미 한 그릇에 살만한 물고구마를 경쟁하듯이 먹어치우는 일은 이제는 풍속화처럼 아득해졌다. 아, 그리운 옛날이여. 부모 형제가 한 입을 덮고 널따란 도리밥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의 모습은 그리도 화목할 수가 없었다. 겨울은 그래서 잔잔히 읽어낼 우리들의 진한 그리움이 숨쉬고 있다. 시인이 어찌 이 같은 그리움 없이 인간 세상의 언어를 부리겠는가. 실로 많은 세월의 저편에 우리들은 배고팠으나 시인의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는 이야기는 이토록 아름답다. 짐. 나는 풀솜처럼 여려서, 나는 홀씨처럼 가벼워서 내가 아니었으면 어디를 기웃거렸을까 몰라. 왜 그랬어? 자책에 빠져드는 내가 있어 해찰할 생각, 볼이 밟아주듯 뚜덕뚜덕 주저앉히고 다질 수 있었어. 감당할 그릇만큼 주신 무게 고마워요. 때론 버거웠으나 끝내 희망이 되어준 내 안의 무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지닌 사람인가? 풀솜처럼 여려서 홀씨처럼 가벼워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던 나의 존재감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볼이 밟아주듯 뚜덕뚜덕 주저앉히고 다진 너로 하여 감당할 그릇만큼 무게로 바뀐다. 당초의 짐이 어찌 그릇만큼의 무게였겠는가. 때로는 태산 같은 중압감으로 나를 덮치기도 했을 것이고 해일처럼 밀려와 흔적도 없이 나를 쓸어가기도 했을 것이다. 그 같은 일들을 넘어서서 그간의 세월이 감당할 만한 짐만을 되돌아 반추하기에
그 짐으로 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나는 풀솜처럼 여리거나 홀씨처럼 가벼웠었다. 하지만 내가 있어 제자리에 주저앉히고 자신의 무게만큼 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너로 표상된 짐이 있어 나를 이만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의미이겠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버겁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은 시인 윤수자의 서정의 점유를 그가 내민 짐에서 읽게 되는 것이다. 나에게 너는 누구인가?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상대를 향한 가역적 비교는 자책에 빠져드는 나를 향해 볼이 밟듯 위치시켰고 그 결과 버거웠으나 내려놓고 끝내는 희망이 되어준 내 안의 무게에 대한 존재적 사유는 윤수자만의 개성이 되기에 충분하다. 사실 여리다는 말은 일단 단단하거나 질기지 않고 의지나 감정 상태 또한 부드럽거나 약하거나 무르다는 의미이다. 그런가 하면 가볍다는 말은 기준이 되는 무게보다 적거나 낮다는 의미로 일단 심하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말이겠다. 여리거나 가볍다는 것은 그래서 풀솜이나 홀씨에 비유되었고 짐의 자책을 부르고 있다. 짐이라는 존재는 항용 중압감을 가하는 일이 당연하겠다. 요컨대 짐이란 상대에게는 늘상 업히는 무게이니까 그리하여 짐이 나를 향해 자책이 되었고 끝내는 내 안에 와서 희망의 무게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이 짐에 비유될 만한 고사에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던 공자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배울 수 있으므로 이들이 모두 스승이라는 것이다. 여리거나 가볍기 때문에 여리고 가벼운 만큼 어딘가를 기웃거리고 해찰할 수 있었으련만 짐이라는 무게가 있어 볼이 밟아주듯 뚜덕뚜덕 주저앉히고 다질 수 있었다는 한 대목은 그래서 많은 울림을 동반한다. 여기에서 너는 다름 아닌 짐이었다. 짐이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꾸려놓는 물건 또는 맡겨진 임무나 책임, 수고로운 일이나 귀찮은 물건 등을 어우르는 어회이다. 이 같은 의미의 짐이 내게로 와서 희망이 되어준 내 안의 무게였으니 때론 버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짐이 끝내 결과한 사실은 내 안에 자리 잡았고 희망의 무게로 작용했습니다. 윤수자 시인의 이 같은 인식들이 한지에 물이 젖듯 필자를 젖게 하고 말았다. 잊지 않을 거예요. 내 살이 다 타서 공기 중에 흩어져도 다시 뭉쳐 흙이 되어도 언젠가 다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도 이름 없이 우짖는 새가 되어도 물풀처럼 호수 위에 떠돈다 해도 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낳으시고 단사흘 젖을 물리고 차마 손 놓으셨어도 당신은 내 어머니. 애끓는 이별을 기억할게요. 엄마, 엄니, 어머니, 어메 어떻게 불러도 다 내 어머니. 엄마, 엄니, 어머니, 어메 꿈속에서라도 잊지 않을 거예요. 제목에서 읽은 잊지 않을 거예요란 어떤 대상의 다짐일까? 그 비밀한 해답은 낳으시고 단사흘 젖을 물리고 차마 손 놓으셨어도 애끈을
이별이란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잊지 않겠다는 시인만의 내밀한 다짐을 읽고 있다. 윤수아 시인에게 그만의 특별한 기억이 있다. 세월이 가도 만년설처럼 녹여낼 수 없는 한 송이 꽃 같은 아픈 기억, 아니 물풀처럼 호수에 떠돈다 해도 잊지 않겠다며 다짐 벼르던 기억. 그가 이처럼 이름 없이 우짖는 새가 되어도 아니 내 살이 다 타서 공기 중에 흩어져도 다시 뭉쳐 흙이 되어도 잊을 수 없다는 경결한 다짐은 다름 아닌 어머니 당신이요, 내 자신과 동일시된 엄마, 어머니, 어매로 귀착된다. 화자의 생모는 화자가 태어나서 단 사흘 지켜주시고 손 놓고 떠나신 분이다. 그랬으니 이보다 애절한 슬픔이 어디 있겠는가. 통안을 넘어 메아리처럼 김서린 어머니의 애끓는 기억, 화자와 어머니와의 인연이 단 사흘이었으니 윤 시인에게 생모의 일은 어떤 기억도 형성되었을 리 없다. 다만 화자의 기억에 무한 부풀어 오른 그 세상 같은 상상만이 화자를 더욱 애절하게 했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시인들 노래의 단골 소재이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일 의미로 이해되거나 대리자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에 일일이 임재할 수 없으므로 대신 어머니를 파견했다는 것이다. 화자 윤수자 시인의 어머니의 간절함은 엄마, 어머니, 어매에 모아져 있다. 이처럼 어머니를 거듭 부르는 자리에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강도는 무한 커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는 당신의 딸이에요 라고 100번 1000번을 절규해도 풀릴 수 없는 슬픔이 복사열처럼 독자를 점령하면서 그 열도가 그만큼 간절하였다. 윤수아 시인의 이 같은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느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윤수자 시인만의 사연에 기인한다. 화자는 그렇다 치고 핏덩이 자식을 단 사흘 만에 손 놓고 떠나간 어머니의 비통함이야 천지간 그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가. 그래서 잊지 않겠다는 윤수자 시인의 다짐에는 넘어설 수 없는 비장함이 김서려 있었다. 전제하기로 시인은 다짐에 다짐을 뭉쳐 이 시를 창작하였고, 그 같은 과정이 내 살이 다 타서 공기 중에 흩어져도 다시 뭉쳐 흙이 되어도 언젠가 다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도 이름 없이 우짖는 새가 되어도 물풀처럼 호수 위에 떠돈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어머니라는 한 대목이다. 세상에 어느 아픔이 혈육의 단절을 앞설 수 있을까? 하늘과 땅이 광활해도 가득 담긴 얼굴 어머니다. 그런 어머니가 단 사흘 된 핏덩어리를 두고 영영 이별이라니. 시인은 이를 애끓는 이별, 애끓는으로 형용했지만 이는 천붕으로나 다다를 아픈 이별이 아닌가. 그 어머니가 오늘은 천상에서 윤수자 시인의 이 노래를 들으며 또 한편에 잊지 않고 있다는 이 딸을 창작하시지는 않을까. 문 닫는 소리. 어머니는 낯선 세상을 안고 운목에 누우시고 아랫목에서 나는 우적우적 밥을 삼켰다. 우리 사이에 8폭 평풍만 물끄러마다 어느 아침이라고 해가 뜨지 않으랴. 누구일까? 앞서 다 여미지 못한 어미를 잽싸게 또 다른 세상으로 유인한 자.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들이
다치는 소리만 부산하다. 들판 당근먹이처럼 댕그런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같이 한없이 어색할 이름을 불러보았다. 어머니, 너무 소중하여 깊이 넣어두고 깜빡 잊기까지 한 아픈 이름. 햇살 한 자락 문틈을 지나 떠돌고 있다. 어머니의 사연 하나를 더 읽는다. 잊지 않을 거예를 읽어온 터라 윤수자 시인에게 문 닫히는 소리는 어머니 노래의 동류항이면서 또 다른 슬픔이 노래되고 있다. 두 편 모두 어머니가 제재이고 저 세상 떠나는 어머니와의 이별을 너무 소중하여 깊이 넣어두고 깜빡 잊기까지 한 아픈 이름 어머니를 한자리에 사연으로 펼쳐내고 있다. 어느 누구 어머니 없는 사람이 있을까? 인간 세상에서 어머니와의 사별만큼 극통이 있을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땐가는 그 같은 아픔도 밀쳐두고 또 다른 망각에 몸담게 되리라.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역사는 피할 수 없는 슬픔의 역사이고 애당초 진행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들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작품의 첫년부터 낯선 세상을 안고 누운 어머니와 구들장 지고 우적우적 밥을 삼게 하는 나와의 슬픈 구도 위에 위치한다. 이는 모순되지만 엄연한 현실의 한 장면이다. 두 사람이 놓인 거리는 지척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상대성이 존재한다. 가깝고도 먼 것은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죽음이라는 시공이 존재하고 8폭 평풍만 물끄럼하다는 시인에겐 앞서 다 여미지 못한 어머니를 잽싸게 또 다른 세상으로 유인한 자를 많이도 원망한다. 화자에게는 지금 우리 사이에 문 닫히는 보이지 않는 소리들로 부산하다. 그리고 생자와 사자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문들이 새롭게 닫힌다. 그러는 사이 죽음이라는 매개항이 겹쳐지면서 그 많던 문들은 오직 죽음이라는 끈 하나에 이어져 있다. 우리가 읽었던 문은 인연이라는 용어에 수렴될 수 있다. 그리고 이승에서 만난 그 많은 끈들은 죽음이라는 끈으로 모이는 것이다. 죽음은 이처럼 인연으로 이은 여러 개의 끈들을 죽음이라는 끈 하나에 단일화시키는 힘을 지닌다. 배경음악처럼 햇살 한 자락의 여운이 문틈을 빠져나와 떠돌고 있다. 동시에 몰려온 죽음과 삶의 크나큰 긴장감이 블랙홀 같은 저교를 체험하게 한다. 무상을 여다드며 지나가는 모든 것이 일순간이다. 가시버시. 내 아픔은 내 것이고 내 아픔은 내 것이다. 고집하지 말기를. 고통을 끌어안아 울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생채기에 새살 돋을 때까지 견디어 주기를. 내 설움 내 쓸어주고 내 마음결 네가 들여다보면 나무처럼 간격이 필요치 않아. 이제 밤이 와도 두렵지 않으리. 새벽이 와도 초라하지 않으리. 어린 날 외국 시인의 작품을 읽다가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다라는 구절에 화들짝 온몸이 깨어나는 놀라움을 체험한 적이 있다. 끌어안아 울어주고 생채기에 새살 돋을 때까지 견디어 주기를.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한다면 너와 내가 서로의 서름을 쓸어주고 이내 들여다볼 때 새삼 나무 같은 서로의 간격이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그리 되면 밤이 와도 새벽이 와도 초라하거나 두렵지 않겠다는
시인의 다짐이 파문처럼 밀려온다. 작품 제목에서 가시보시란 부부를 이루거나 남편과 아내를 편하게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작품의 말미에서 얻은 아느리에서 의리라는 추측의 뜻이나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는 말로 읽어도 무방하겠다. 그처럼 화자는 나의 상대인 너가 있어서 서로를 교환하고 울어주거나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는 들여다보고 살펴준 서로에게 너와 나는 하나로 엮인 부부라는 연대감으로 나아간다. 벌써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난 일이다. 오가는 자리에서 틈만 나면 독신주의를 부르짖던 친구가 있었다. 필자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던 그 친구는 독신주의의 독자도 꺼낸 적 없는 필자에게 다짜고짜 서둘러 결혼하겠다는 것이었다. 하도 엉뚱해서 이유를 묻었고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 친구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다. 나무들은 멀리서 보면 빈틈없이 뭉친 한 덩어리 숲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얼마나 외로운 나무들이 제각각의 자리에서 서 있는가를 볼 것이다. 자네도 숲과 나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좋겠다.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쉽게 평생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라 판단했다가 저마다의 제각각의 나무로 돌아가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서로를 향해 결혼을 결심한 것은 좋지만 살아가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감싸줄 만한 각오 없이는 지금 말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충고한 일이 있다. 가시버시를 독서하면서 문득 떠올린 일이지만 너와 나의 관계적 사실은 미래의 끌어안음과 견디어주기를 반복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고통도 울어주고 생채기도 새살 돋을 때까지 견디어주는 내 아픔과 내 아픔을 함께하는 서로가 되었을 때 초라하지도 두렵지도 않은 세월의 주관자가 되리라는 의미를 가시버시에서 읽을 수 있었다. 연두빛 과로. 나는 연두빛 과로. 너는 나의 과로다. 내 안에 너를 가두고 끄덕이며 비 맞고 눈 털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 나는 너의 과로다. 내 안에 갇히고 싶다. 내 숨소리 내 안에 고이면 무한한 에너지로 날아서 수평선 짚고 솟구치는 조나단의 날개가 된다. 두 손 둥글게 굽혀 서로 쌓아놓으면 두런두런 살가운 강이 되고 마주하면 끝내 기도가 되는 너는 나의 아름다운 과로다. 너는 나의 과로다. 대담한 출발이다. 이 대목을 독서한 독자는 그 다음은 무슨 말이 이어질까 궁금하다. 이 말은 사뭇 단전적이며 야무진 시작이 예고된다. 그도 그럴 것이 윤수자 시인의 표현들은 여러 구비에서 가히 윤술이라는 표현이 실감되는 언어적 탁월감이 반짝이고 있다. 그에 반해 연두빛 과로의 시적 전개는 여느 작품에 비해 조금 의아할 만큼 의외성을 보여준다. 과로는 문장 부호의 하나이고 다른 말로는 묶음표이다. 시작에서 읽었듯이 시인이 독자에게 제시한 과로의 의미는 나와 너가 서로에게 포괄과 피포괄의 관계를 드러내는 관계 설정을 보인다. 첫년에서 결론 짓기를 너는 나의 과로였다. 두 번째 연에서는 나는 너의 과로였다. 이 자리에서 나와 너는 교환적이다.
내가 나의 과로였을 때 내 안에 너를 가두고 끄덕이며 비 맞고 눈 털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했다. 내 안에 너를 가두고 끄덕이며 상대를 들여다보면 못내 수긍하고야 마는 두 사람만의 일체감이 보인다. 다음에는 고스란히 엮인 순번 교대를 읽는다. 이도 저도 너와 나의 일체감과 교감을 담은 두 번째 괄호는 내 숨소리 내 안에 고이면 무한 에너지로 날아서 수평선을 솟구쳐 오르는 조나단의 날개가 된다고 했다. 무한 공간을 너로 하여 날개를 펼쳤고 그 괄호의 의미는 여러 의미적 변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괄호는 문장 부호로서의 단순 괄호가 아니면 물론이다. 서로는 서로에게 괄호로 존재했고 상대의 괄호 안에서 끄덕이기도 하고 비 맞고 눈 틀면서 노래 부르기도 했었다. 그리고는 소망도 보여주고 너의 숨소리가 내 안에 바람을 채운 풍선처럼 무한 허공을 무한 에너지로 무한 솟구쳤던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쌓기 위해 두 손 둥글게 하나가 되었다. 그랬더니 그게 두런두런 살가운 강이 되고 끝내 기도가 되는 너는 나의 나는 너의 아름다운 괄호였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와서 이 시의 괄호에 연두빛을 수식한 이유가 보인다. 이 시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다. 괄호이기는 하되 연두빛이라는 관현적 수식을 통해 보다 분명한 하나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읽는 괄호는 갇히거나 가두는 것이야말로 서로에게 무한 에너지가 되는 열린 관계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두런두런 살가운 강이 나 마주하면 기도 소리가 바뀌는 시적 색채감이 연두빛이라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읽히는 것이다. (4월) 여행. 꽃샘 추위 속에 벚꽃 눈발처럼 날리고 아무리 바장거려도 너에게 가는 길은 이 생에선 없을 것 같다. 꽃이 쌓이는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 애써 쓸어보아도 이내 쌓이는 그리움, 바람만 쓸고 있다. (4월) 여행. 내 나이 25,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견딜기 힘들다고 쓴 젊은이가 있었다. 가난에 대한 동정이 자랐고 우린 베개동무가 되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무등산 한 식당에서 그 젊은이와 나물밥을 먹으며 공연히 목이 메었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 참 견딜기 힘들더라고. 이번엔 내가 말했다. 그도 나도 이마에 주름살이 윤술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옛생각. 4월 여행과 옛생각 두 편을 읽었습니다. 4월 여행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담긴 걸까? 꽃샘 추위 속에 벚꽃이 날렸으니 추위가 유난했을 터이다. 그런데 그런 날이 상징화된 자리에 너에게 가는 길은 이 생에선 없을 것 같다는 화자의 단언적 표현이 의외성을 부른다. 그리고는 이내 꽃이 쌓이는 길 위에 길을 잃었다는 화자였다. 요컨대 그리움을 장량하기 위해 사전 포석처럼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고, 일상에서 한계가 자심한 동절기는 더욱 혹한도 견디며 지낸다. 그런데 꽃망울이 부풀고 날씨가 풀릴 무렵은 심하지 않은 추위임에도 유독 크게 느껴지는 그걸 우리는 꽃샘 추위로 한다. 그 추위를 열고 만개한 벚꽃들은 눈발처럼 휘날렸으니 심한 한기가 감지되는 날
너에게로 가는 이생의 길을 작정코 단념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꽃잎 쌓인 길을 걸으며 길을 잃었다는 화자는 이정포 같은 너의 부재로 그 같은 혼란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림이 꽃잎처럼 쌓인 길바닥은 내려앉은 눈발과도 마찬가지의 길이다. 그 자리에 인에 쌓이는 그리움이란 단어적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그리움은 더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식모기를 지나고도 장독대가 깨지는 추위를 경험하곤 했다. 꽃샘 추위가 내리는 눈발의 한기가 유난한 때문이다. 봄이 왔다고 꽃망울이 부풀었다고 두터운 겨울옷 대신 옷차림 가볍게 길을 나섰다가 맞닥뜨린 꽃샘 추위는 춥다는 느낌이 유난하다. 그래서 다시금 장문홍을 열고 동정기의 의상들로 재무장한다. 이럴 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강한 듯 보여도 꽃샘 추위에도 벌벌 떠는 약하디 약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가 많다. 옛 생각은 가난에 대한 동정이 자랐고 우린 베개동무가 되었다는 사연에서 내 나이 25 무렵을 회상하는 작품이다. 그 무렵 화자는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견딜기 힘들다라고 쓴 젊은이와 베개동무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30년이 지난 어느 날 무등산 한 식당에서 그 젊은이와 나물밥을 먹으며 가난은 죄가 아닌데 참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에 공연히 목이 메었다는 것. 앞에 가난은 베개동무의 발언이고 뒤에 가난은 화자의 발언이다. 피차 많은 세월을 보낸 자리에서 그도 나도 이마에 주름살이 윤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는 대목에서 옛 생각은 독자에게로 이동한다. 어차피 그 세월이란 게 살아온 사람들만의 시간이었고, 그래서 작품 속에 가난은 젊은이와 나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세월이었으니까 가난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가난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불편한 것은 맞다. 그리고 세월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윤술처럼 빛나는 주름살이 되었지만 사실 해상의 시간은 가난을 벗었기에 가능한 말이었다. 누구든 가난만큼 힘든 시련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게 가난이라든가, 가난 앞에서 의연할 수 있지만 가난 때문에 겪는 내면의 고통은 노상 견디기 힘들다에 수렴된다. 요컨대 화자에게는 이마의 주름살이 윤술처럼 반짝이는 나이에 견디기 힘든 가난을 윤술처럼 반짝이는 그리움으로 해상되고 있습니다. 네, 154쪽까지 읽었는데요. 아직도 이 해설이 아까 서두에 50편을 골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했다는 김종 교수님의 첫 시작이 떠오릅니다. 저희들도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참 버리려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쓰려고 보면 또 마땅한 것이 없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비유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가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둘씩 모르는 사이에 잊혀져 가고, 저는 간혹 이런 어릴 때 읽었던 궤도 루팡이 그 추리 소설에 나오잖아요.
그 그런 루팡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가능한 것을 모두 제하고 나면 제하고 남은 것이 진실이라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지만 결국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그래도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진실을 푸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윤수아 시님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를 읽으면서 어느 하나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그냥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것은 저래서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검은도 백도, 그 백도에 그 뭔가 펄펄 끓는 용암 같은 느낌도 받았고, 물론 얘는 다르지만 또 그 순비기 나무의 해녀들의 횟개질 소리에서 대처로 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 누구든 용이 되고 싶고 더 큰 인물이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그렇게 뚜덕뚜덕 나를 주저앉히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시를 쓴다는 마음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런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가난할지 못하도, 그리고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누구 못지않게 또 때로는 자신의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 또한 시인의 행복이라면 행복이고 짐이라면 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늘 이 속에 들어있는 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빌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비록 가난하지만 뚜벅뚜벅 그런 걸어가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 시를 읽으면서 또 느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 제목에서 주는 의미가 참 정말 10편의 100편의 시보다도 그 한 문장으로 줄 수 있는 그 느낌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 제가 이 시집을 처음 제목을 받아들고 저는 생사를 생각했어요. 상처는 넘어지고 깨지고 베고 뭐 찍히고 이런 상처만, 그런 그 표면적인 상처도 있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우리가 그 생의 기쁨이 어쩌면 상처를 안고 태어나지 않았던가. 그래서 어머니 그 상처가 또 늘 상처를 통해서 나를 채찍질을 하고 아물만 하면 또 딱지를 떼어놔서 그 상처의 아픔을 또 느껴야 내가 살아있음을 또 자각하고, 연신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하면서 계속 전철을 밟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시인의 그런 습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깨끗이 잊고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되새김 하면서 그 고통을 반복하고, 상처는 아물 때가 더 아프다라는 윤소라 시인님의 제3시집을 읽었는데요. 다 맞추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 한 번 더 해설을 읽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꿈 눈 감고 기도합니다. 솜털 같은 꿈속이기를 바랍니다.